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몰고 온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부터 지역 선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까지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쏘아올린 공의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밝혔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도 시사한 만큼 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또 지역 선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토론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원동 본부장,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얘기는 많았는데 이제 대상 지역까지 이제 지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논란은 더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말씀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우선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하면서 예. 2017년 8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예. 집값이 그때부터 계속 뛰고 있었으니까.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동안 서울은 평균 3억이 올랐고 네. 강남은 아파트값이 6억이 올랐습니다. 6억이라는 돈은 지방에 가면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폭등을 했는데 네. 2년 6개월이 돼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이번에도 전국의 1%, 서울 지역으로 보면 한 5% 지역에만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한 걸로 봐서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점도 아깝죠. 5점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네, 네. 본부장님께서 혹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성규 박사님께서도 과연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이게 누가 혜택을 보는지 의아하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 오셨는데 그렇죠. 가장 크게 짚고 싶은 부분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 굉장히 이제 시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효과가 이제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 분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올해 벌써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를 정부가 했었고 이제 오늘 어제부터인가요? 11월 우리 8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 단지라든지 인가가 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4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이원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본다면 시행 예고 이후에도 시장에 있어서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네. 19주째 지금 서울에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마 가격 부분은 향후에도 즉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상관없이 상승 기조를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어떤 분양가 상한제가 모처럼 정부가 굉장히 16차례에 이어서 강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혜택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일각에서는 청약받는 사람들이 로또 분양 등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가져가니까 그분들이 혜택자가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시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많은 희망을 갖고 사실 그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일반 분양 물량은 사실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당첨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수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미 기존에 신축되어 있는 주택들의 가격만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즉 기존 주택 중에서 신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만 사실 미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분들만 실질적인 혜택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의 게임에서 루즈가 되고 실제로 그분들만 주택을 갖고 있고 서울에 있어서 신축 주택의 소유자들만 위너가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정부가 이번에 핀셋 규제로 한 것은, 그러니까 동단위 규제를 한 거는 사실 구별로 아니면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흰색 규제, 동단위 규제를 했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좀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지금 저 박사님께서 조성규 말씀하시는구나. 박사가 예.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 전혀 다르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이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지금 우리는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분양이니까요.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선분양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 선분양되는 아파트의 건축비가 얼마인지 토지비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집을 사야 하는 것이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가격을 철저히 검증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네.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시도했을 때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면 전국에 일시적으로 계속 과거에 했듯이 즉각적으로 해야 효과가 생기는 건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말을 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게 아니죠.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오르죠. 그다음에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5% 지역에만 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95% 지역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95% 지역에서는 또 당연히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동단위를 네. 통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렇죠.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곧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예상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 예상이 가능한 그런 단지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동해에 있어서는 지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지가 사실은 제가 특정 동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기존에 있어서 어떤 그런 사업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컸던 네. 꼭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도 사실 빠져나간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했던 이제 동 단위로 지정을 한다는 그런 핀셋 규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서울이라는 한정된 곳으로 제한했다는 점과 또 사실 가격 상승폭으로 보면 의외로 지금 대전 지역이라든지 과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향후에 있어서도 저 재건축 사업을 많이 앞두고 있기도 하고 가격 상승폭이 서울보다도 뭐 서너 배 정도로 상승했던 점이 있지만 다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마 이런 비판들을 갖다 예상을 해가 김현미 장관께서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곧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덧붙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정된 27개 동의 서울 시내 27개 동으로 한정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시행 전에 홍 부총리께서 현재 국내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 즉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서 국내 경기의 침체에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 봐 조금 조심스러운 언급을 하신 부분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국토부가 주정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어떤 그런 진척도와 좀 상관없이 지정되거나 배제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토부가 뭐보다 선명하게 이렇게 확실한 이야기를 근거를 댔으면 좋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다소 아마 정책 수행상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정부 입장을 헤아려 보자면 아무래도 최근에 그 3.3 제곱미터당 실거래가가 1억 원이 넘은 그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 통매각 논란이 있었던 뭐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이런 단지들은 워낙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단지들을 주요 정밀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지금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집값은 3억이 올랐고 아파트 값이 예. 강남 아파트 값은 6억이 올랐다고 문제적 6억이 올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더 많이 오른 곳이 예. 평당 1억이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핀셋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망치로 이거를 잡아서 자기들이 집권하기 전인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 전인 이전 단계인 6억을 거품을 빼야
거품을 빼고 서울 집값을 3억 낮춰야 그게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으니 마음 놓고 더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 집을 사라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낸 거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특정 지역만 이 핀셋이라고 말하는데 특정 지역만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은 이미 이 재건축 단지들을 내년 4월까지 6개월을 유예시켜줘서 네. 지금 이 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강남 지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다 그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서 적용받지 내년 않는다. 4월까지 내년 4월 총선까지 지금처럼 건설업체들 또는 조합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안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빠져나간 동네만 지적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아무 효과도 없는 대책을 내놓고 이게 정부 대책이요라고 발표를 하니 이건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실 김현미 장관이 뭐 추가적으로 언제든 지정하겠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다른 데는 이제 지정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시그널 멘트를 준 건 어떻게 그 보십니까?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김현미 장관은 2017년 5월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이유를 분석을 해봤다. 자기가 1년간. 그랬더니 부동산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은 3채에서 5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샀고 집을 아무리 공급해봐야 다주택자가 70~80%의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투기 세력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네. 그래놓고 지난 2년 동안 투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투기가 더 심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2배로 늘려줘서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김현미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집값을 올린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그 장관이 나와서 서울의 일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를 한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국민들은 이 정부와 국토부 장관의 발표를 네. 믿지 않는다. 전혀 믿지 않는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밀 타겟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예, 저는 이제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한 효과에 기대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가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하지 않고 결과만을 두고, 즉 가격이 오른 것만 두고 그것을 갖다가 직접적인 결과물의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나 동 단위로 하든 아니면 뭐 전체를 하든 간에 저는 이 분양가 상한제 자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뭐냐면 원인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가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구태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번 사용했던 부분들이고 검증이 충분히 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단을 가지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번 다시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은 시장의 기대감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고민이 조금 이 현상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는데요. 네. 또 수단이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미진했다. 이런 생각이 근본적인 고민이 좀 그렇죠.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관심이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787님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와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면 될 걸 불평등한 분양가 상한제로 억울한 국민을 만드네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9700님이 말로는 집값 안정, 현실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집값 오르는 중 장관이 다주택자였다가 동생한테 집 팔았는데 무슨 보유세 강화를 해요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또 4586님은 분양가 상한제하면 아파트 가격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양 신청하기에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401님이 10년, 20년 기다린 사람들은 너무나 허탈합니다.
네, 또 2402님,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반발이 거센데 어떻게 무자르듯이 전체 적용을 합니까? 부동산 전국 규제는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6176님이 단기간 아파트 가격 급등 이상 현상은 분양가 상한제 보유세 강화로 끊어야 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2472님, 정부는 투기 정책을 멈춰라 말로만 집값 안정 아무도 안 믿는다. 본부장이 말씀하신 그 신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3698,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의견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두 분 다 뭐 효과는 그렇게 실효성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집값을 잡을 만한 근본적인 솔루션은 있는 걸까요?라는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이렇게 잡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할 필요가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전 국민에게 꼭 집을 한 채씩 소유권을 줘가지고 안겨줘야 될 것인가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개념 속에는 안정적인 주거로서의 상태를 갖다가 확보해주면 그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는 다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들에 있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충분히 하나씩 마련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오래전에 정부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갖다 심어줬던 시절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꼭 내가 내 집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충분히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임대차 시장만 안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의 상황들, 생각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세상에 저는 정부가 이 분양가라는 이런 가격에 자꾸 집착하기보다는 임대 시장을 저번에 임대차 보호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화하면서 전월세 시장 부분에 대한 안정을 더욱더 기조를 유지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동별 지정 등으로 일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특정 동에 있어서 청약을 받기 위해서 전세 입자로 해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전세 시장을 오히려 교란시키거나 또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확한 정책의 목표를 내 집 마련이 아닌 제가 볼 때는 주거 안정이라는 그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좀 근본적인 솔루션이 뭐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근본적인 솔루션이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뭐냐를 좀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기 두성규 박사는 건설업체들을 대변하는 연구소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설업자들이야 당연히 그 가격 통제를 안 받고 짓지도 않은 물건을 팔고 선분양제라는 특혜는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값싼 공공택지는 계속 값싸게 받고 이런 특혜를 계속 누리고 싶겠죠. 그런데 새 집이 새 차가 헌차의 반값으로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누가 헌차를 사겠습니까? 그리고 헌차값이 오르갈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시장이 새차 값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새 차가 헌차 값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계속 그 가격 규제 없이 분양이 되니까 자동차 가격보다 10배 비싼 주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자꾸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강남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3, 40년 지난 낡은 주택이고 그런 주택값이 뛴다는 이거는 당연히 왜곡된 주택 시장에 정부가 한쪽에 편파적인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고 집값이 폭등하면 결국 그 집의 임대료도 폭등을 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 올라가죠. 가격이 2억짜리 집을 전세를 놓으면 1억의 전세를 놓을 수가 있지만 그 2억짜리 주택이 지금 10억이 됐다면 그 10억짜리라고 해서 1억만 계속 받겠습니까? 전세금을 다시 올려서 결국 주택 가격의 불안은 전세, 월세, 임대료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택 가격이 특별히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 뛰었다면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장관을 경질을 해서라도
그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죠. 집값 안정이 선행돼야 된다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제 민간 택지에 확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가 바뀌거나 이런 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민간 택지인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익의 귀속 주체는 조합원들이고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네. 건설사들은 공공택지에서 하는 경우에도 다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시공과 관련해서 기존 일반적인 우리가 적정 이윤만 가져가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는 건설사가 아니라 저것도 건설사의 저런 대변인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거기는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이 귀속 주체라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합원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3천 가구가 있는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3천분의 1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원하는 것은 재벌이 보유한 건설 회사들이 그 아파트를 지어주기를 바라고 그 재벌이 소유한 건설 회사들이 아파트 사업의 주체가 돼서 그 3천 명의 조합원에게 금전적인 대출까지 해줍니다. 최근에 뭐 한남 재개발 같은 지역 같은 보면 남삼구역 그 있는데요. 엄청난 그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내걸어서는 안 될 그런 조건을 내걸고 반포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의 무상 이주비를 내주겠다고까지 네. 했었습니다. 이만큼 건설사 이윤이 개인 어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윤에 수천 배, 수만 배의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건설업체들이 특히 재벌이 보유한 건설업체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강력히 반대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건설업체가 사실, 네. 아무 이유 없이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사의 이익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어긋나 있어서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몇 가지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21님은 핀셋 규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둔촌주공같이 어떻게 길동 신동아가 같은 급입니까? 상어와 새우급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5958님은 오히려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를 80%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2377님은 1년에 억 단위로 오르는데 집을 사지 말라고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8614님이 비싸면 지방에서 살아야지 서울 집값 떨어질 텐데 집 가진 자는 손해보고 공산주의도 아니고라고 돌려주셨네요. 네, 3339님은 제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또 실효성 없는 대책입니다. 기대하는 무주택자들은 답답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322님이 재개발 지역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분담금이 늘어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정부가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까지 발표하고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까지 내비치긴 했지만 아직도 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논란과 또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상황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토론 자리 마련하고 또 진단하는 시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김원동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